나는 현관에 붙은 쪽지를 뗐다. 세대 내 누수 의심건. 하자 점검 필요. 오늘 오후 4시까지 관리사무소 방문 바람. 예전 같으면 매니저가 알아서 처리했을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 매니저는 없었다. 음악도 미래도 그 어떤 것도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어둠이 나를 반겼다. 커튼을 친 거실은 오후 2시인데도 황혼처럼 침침했다. 나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천장을 응시했다. 8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이 완벽한 침묵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날, 나는 한재우라는 사람도 함께 잃어버렸다. 33세. 한때는 국제 콩쿠르를 휩쓴 천재 피아니스트. 지금은 그저 은둔형 장애인일 뿐이다. 나는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두드렸다. 규칙적인 리듬이 느껴진다. 예전에는 이 리듬이 쇼팽의 녹턴으로 들렸을 것이다. 지금은 그저 무의미한 진동일 뿐이었다. 아니,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8년 동안 나는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듣는 법을 배웠다. 진동의 패턴, 강도, 지속 시간. 이 모든 것이 나만의 언어가 되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3시 반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8년 동안 최대한 사람을 피해 살았는데 가끔 이렇게 불가피한 일이 생기곤 했다. 거울을 보니 덥수룩한 머리와 무심한 눈빛을 가진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대충 머리를 빗고 후드티를 걸쳤다. 관리사무소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소리는 없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지나가는 차들의 진동, 아이들이 뛰어노는 광경. 모든 것이 무성 영화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나를 보고 입을 움직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타이핑했다. 청각장애인입니다. 문자로 소통 가능합니다. 직원의 표정이 당황스러움에서 연민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 표정이 싫었다. 하자 수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서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던 순간이었다. 관리사무소 안쪽 복도에서 무언가가 내 시야를 사로잡았다. 창고로 보이는 방의 반쯤 열린 문틈으로 한 소년이 보였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년의 자세, 악기를 잡은 손의 각도, 활을 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그 표정. 눈을 감고 완전히 음악에 몰입한 그 얼굴.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8년 전, 내 마지막 무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함께 연주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서연이. 그녀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졌다. 심장이 요동쳤다. 바닥의 진동이 발끝에서 느껴졌다. 소년이 연주하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8년간 훈련된 감각으로 그의 몸이 만들어내는 움직임, 활이 현을 스치는 속도, 호흡의 리듬을 읽을 수 있었다. 브람스였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B의 노래. 연희가 가장 사랑했던 곡.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섰다. 소녀는 나를 눈치채지 못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연주에 빠져 있었다. 그의 왼손이 지판 위에서 춤을 추고 오른손의 활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기술은 미숙했다. 운지도 완벽하지 않았고 보잉도 거칠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 진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영혼. 직원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직원이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복지관 프로그램 수업 중이니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관리사무소를 나섰다. 하지만 발걸음은 멀리 가지 못했다. 건물 모퉁이에 숨어 출입구를 지켜봤다. 30분쯤 지났을까. 소년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메고 나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소녀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갔다. 20분을 걷자 낡은 다세대 주택 지역이 나타났다. 소녀는 2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준이 왔니? 문 틈으로 여자의 입모양이 보였다. 나는 재빨리 계단 아래로 몸을 숨겼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8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호기심? 아니면 집착?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저 소년과 저 바이올린에는 뭔가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8년 전 내가 잃어버린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랍 깊숙이 묻어둔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자 낡은 프로그램 팸플릿들과 사진들이 나왔다. 가장 아래에는 작은 다이어리가 있었다. 서연희의 일기장. 사고 후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던 매니저가 건네준 것이었다. 나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열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첫 페이지를 넘겼다. 연희의 정갈한 글씨가 보였다. 2016년 3월 15일 재우 오빠와 첫 리허설. 그의 피아노는 정말 아름답다. 마치 영혼이 노래하는 것 같다.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연습실에서의 다툼, 무대 위에서의 환희, 조금씩 가까워지는 마음들. 그리고 마지막 날짜. 2017년 11월 7일. 사고 당일. 오늘 재우 오빠에게 말해야 한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을. 오빠가 기뻐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두렵지만 행복하다. 차에 목걸이를 두고 왔다. 돌아가서 꼭 가져와야지. 사내 아이라던데 민준이라고 지으면 어떨까? 오빠가 좋아할 것 같다.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다. 민준. 오늘 본 소년의 이름이 민준이었을까? 나는 다시 그 집 앞으로 달려갔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우편함에 붙은 어린이용 스티커가 보였다. 박민준, 박민서, 박수진. 내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민준. 연희가 아이에게 지어주고 싶어 했던 이름.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계산이 맞지 않았다. 사고는 8년 전 11월이었다. 저 소녀는 고작해야 5살 남짓 되어 보였다. 시기가 맞지 않았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저 소년, 저 바이올린, 그리고 연희. 이 모든 것 사이에는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찾아낼 것이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는 사흘 동안 그 집 앞을 맴돌았다. 스토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자각은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8년간 얼어붙었던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셋째 날 아침, 민준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봤다. 바이올린 케이스 없이 책가방만 메고 나왔다.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나왔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박수진일 것이다. 그녀는 민준의 교복깃을 매만져주고 무언가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갔다. 수진은 아이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지켜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수진은 버스를 타고 40분을 이동했다. 종합병원 앞에서 내렸다. 나도 따라 내렸다. 그녀는 병원 지하 청소용 역업체 사무실로 들어갔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청소 도구를 챙기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았다. 수진이 복도를 오가며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허리를 굽히고 걸레질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그녀. 손은 거칠었고 표정은 지쳐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나도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편의점 김밥을 꺼냈다. 하나를 먹으려다 말고 다시 봉지에 넣었다. 대신 물만 마셨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 밥값을 아끼려는 것이 분명했다. 오후 4시 수진이 퇴근했다. 나는 또다시 따라갔다. 하지만 이번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다른 버스를 타고 강북의 한 음악학원 앞에서 내렸다. 학원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 보였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강사가 뭔가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진이 학원 안으로 들어갔다. 원장실에서 나온 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이 뭔가 사정하는 듯 했고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수진의 어깨가 축 처졌다. 밖으로 나온 수진의 눈가가 붉었다. 민준을 데리고 나오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민준이 엄마 손을 잡고 무언가 물었다. 수진이 괜찮다는 듯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학원 안으로 들어갔다. 원장에게 핸드폰을 보여줬다. 청각장애인이라 글로 쓰겠습니다. 방금 나간 아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핸드폰에 타이핑해서 보여줬다. 박민준 학생이요? 재능은 있는데 레슨비가 3개월째 밀렸어요. 어머니가 동생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던데 더 이상은 어렵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갑을 꺼냈다. 제가 3개월치 레슨비를 대신 내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박민준 학생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바이올린으로 전환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께는 장학금으로 받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선생님이 누구시길래?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나는 현금을 건네고 학원을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민준에게 다가가야 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이틀 후 나는 복지관 앞에서 민준을 기다렸다. 오후 4시쯤 민준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메고 나타났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 앞을 막아섰다. 민준이 놀라 멈췄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미리 쓴 글을 보여줬다. 안녕. 나는 청각장애인이야.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없어. 하지만 며칠 전 내가 바이올린 치는 걸 봤어. 너 정말 재능이 있더구나. 혹시 내가 바이올린을 가르쳐줘도 될까? 민주는 핸드폰 화면을 읽고 나를 올려다봤다. 경계심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또 타이핑했다. 레슨비는 받지 않을 거야. 그냥 오랜만에 음악을 하고 싶어서. 아저씨 도와줄 수 있겠니?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달라고 손짓했다. 나는 건네줬다. 민준이 서툰 타이핑으로 썼다. 아저씨는 소리를 못 듣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답했다. 소리를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귀로만 듣는 게 아니야. 여기로도 들을 수 있어. 나는 내 가슴을 가리켰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뭔가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 그럼 아저씨가 같이 가서 엄마한테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 집이 어디니? 민준이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그 다세대 주택으로 걸어갔다.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리자 어린 여자아이가 문을 열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창백한 얼굴에 마른 몸. 박민서였다. 아이의 목에는 수술 흉터가 있었다. 오빠, 이 아저씨 누구야? 민준이 뭔가 설명하려는데 안에서 수진이 나왔다. 나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누구세요?
나는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수진이 화면을 읽는 동안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 특히 눈매가 연희와 비슷했다. 수진이 핸드폰을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 애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지만 모르는 분을 믿을 수 없어요. 나는 예상했다는 듯 다시 타이핑했다. 한재우입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다. 한재우. 피아니스트? 그 한재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뿐 아니라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두려움? 아니면 죄책감? 들어오세요. 수진이 문을 열어주었다. 좁은 거실, 낡은 가구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민준과 민서의 상장들이 붙어 있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민준과 민서는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이 물을 따라주고 핸드폰을 꺼냈다. 민준이를 왜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며칠 전 민준이가 바이올린 치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이 8년 전 제가 함께 연주했던 바이올리니스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서연이. 혹시 아시나요?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물컵을 든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서연이. 언니였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언니? 하지만 성이. 박연희가 본명이에요. 예명이 서연이었죠.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연희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우리는 2년을 함께 연주했지만 그녀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민준이가 연희 씨의 조카인가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이만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요? 언니의 유언이었어요. 선생님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내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무엇을 말하지 말라는 건가요? 제발 말해주세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약속했어요. 언니한테. 나는 애원하듯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현관문을 열었다. 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나는 일어섰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물었다. 민준이의 바이올린. 그건 연희 씨 것이었죠? 수진이 놀라 나를 봤다. 어떻게 그 악기를 알아요? 8년 전 사고 당일 연희 씨가 차에 두고 갔던 바이올린이에요. 제가 사준 악기였죠. 수진의 입술이 떨렸다. 그래요. 언니 유품이에요. 민준이한테 물려준 거예요. 왜 민준이한테요? 다른 물건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바이올린을? 수진이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문을 붙잡았다. 제발요. 연희 씨가 제 마지막 무대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목이 메었다.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알아요. 언니도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어요.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민준이 방 창문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민준도 작게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연희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민준이라는 이름. 그리고 수진의 말. 언니의 유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성된 그림은 차마 믿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8년 전 사고 기사를 찾았다. 바이올리니스트 서연이 교통사고로 사망. 향년 24세. 기사 날짜는 2017년 11월 7일. 하지만 사망 날짜는 달랐다. 11월 14일. 일주일의 차이. 나는 손이 떨렸다. 다른 기사를 검색했다. 그리고 작은 지역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교통사고 혼수상태 산모. 기적의 출산 후 사망. 기사를 읽는 동안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연희는 사고 당시 임신 6개월이었다. 혼수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 조산하였지만 건강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연희는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아이의 출생 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다. 가족이 출생 사실을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 나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준. 5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8살. 초등학교 1학년. 조산하였던 탓에 또래보다 훨씬 작은 체구.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나는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는 내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8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나는 어둠 속에 틀어박혀 있었다. 연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생명. 나는 그 존재조차 몰랐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이가 제 아들이죠?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계속 타이핑했다. 제발 답해주세요. 제가 알 권리가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자정이 넘어서야 답장이 왔다. 내일 오전 10시. 복지관 뒤 공원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침묵이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소리쳤다. 동이 트기를 기다리며 나는 연희에게 말을 걸었다. 소리 없는 대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대화. 미안해, 연희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용서해 줄래?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진동, 음악, 사랑. 그것들이 다시 내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공원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손목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9시 47분, 9시 51분, 9시 58분. 시간이 고문처럼 느껴졌다. 10시 정각, 수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나는 일어서서 그녀를 맞았다. 우리는 말없이 벤치에 앉았다. 수진이 먼저 핸드폰을 꺼냈다. 타이핑하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이 추측한 게 맞아요. 민준이는 선생님 아들이에요. 글자를 읽는 순간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알고 있었다. 어젯밤 내내 확신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확인하니 현실이 무게가 달랐다. 왜 말하지 않았나요? 8년 동안? 수진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다. 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선생님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선생님은 피아니스트로 살아야 한다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제 인생이요? 제 인생은 이미 그날 끝났어요. 연희와 함께. 언니는 선생님이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어요. 아이 때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대요. 바보. 입모양으로만 중얼거렸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수진이 내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는 알고 있나요? 자신의 엄마가 누군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몰라요. 그냥 제가 엄마라고 알고 있어요. 민서는 제 친딸이고요. 남편. 전 남편이 있었는데 민준이를 제 아들로 출생신고했어요. 남편이 반대하진 않았나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하더니 결국 그게 이혼 이유 중 하나가 됐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왜 키우냐고. 때리고 술 마시고 3년 전에 도망쳐 나왔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민준이가 내 아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니. 그럼 지금은요? 가끔 그 사람한테 연락 와요. 돈 달라고요. 그거 피해서 이사도 여러 번 다녔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타이핑했다.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민준이를, 민서를, 그리고 수진 씨도.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인생이 있잖아요. 다시 피아노를 치셔야죠. 저희 때문에 포기하실 순 없어요. 포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시작이에요. 8년 동안 나는 죽어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보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연희가 준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 혹시 민준이한테 바이올린 가르쳐도 될까요? 아들인 걸 밝히지 않을게요. 민준이가 준비될 때까지 그냥 선생님으로만 있을게요. 수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가 좋아할 거예요. 그 앤 음악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언니를 닮아서. 우리는 함께 수진의 집으로 갔다. 민준과 민서는 학교에 간 상태였다. 수진이 차를 내왔다. 우리는 마주 앉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이는 건강한가요? 조산하였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다만 체구가 작아서 또래보다 훨씬 어려 보이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유치원생처럼 보여요. 하지만 걱정되는 건 민서예요. 민서가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요. 수술을 했는데 또 해야 할 것 같대요. 비용은 보험이 있긴 한데 부족해요. 그래서 일을 2개 하고 있어요. 낮에는 병원 청소,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나는 가슴이 아팠다. 수지는 연희의 동생이었다. 그리고 내 아들을 키워준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서 수술비, 생활비 모두.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왜요? 민준이를 팔아먹는 것 같잖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 놀라 나를 봤다.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수진 씨는 8년 동안 혼자 감당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수진이 울먹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3시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나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보여줬다. 엄마한테 허락받았어. 이제부터 내가 내 바이올린 선생님이야.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정말이야. 일주일에 3번 여기서 레슨할 거야. 괜찮겠니? 민준이 신이 나서 방으로 뛰어가 바이올린을 가져왔다. 케이스를 여는 그의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나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들의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스쳐갔다.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마치 원래부터 이랬어야 했던 것처럼. 첫 레슨을 시작했다. 나는 민준에게 자세를 바로 잡아주었다. 어깨, 팔꿈치, 손목의 각도, 활을 쥐는 방법.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도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준의 움직임으로 음악을 읽을 수 있었다. 8년간 훈련한 감각, 활이 현을 스치는 속도, 압력, 각도, 손가락이 지판을 누르는 위치, 호흡의 리듬. 나는 바닥에 손을 짚었다. 진동이 느껴졌다.
민준의 바이올린이 만들어내는 울림. 불완전했지만 아름다웠다. 1시간의 레슨이 끝났다. 민준은 땀을 뻘뻘 흘렸지만 표정은 밝았다. 아저씨, 내일 또 와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일은 쉬고 모레 올게. 너무 자주 하면 손목 다쳐. 대신 숙제 내줄게. 숙제요? 매일 30분씩 연습하기. 이 곡 연습해. 나는 악보를 한 장 건넸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쉽지만 감정을 담기 좋은 곡이었다. 민준이 악보를 받아들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열심히 할게요. 알아. 넌 재능이 있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내 피아노 앞에 앉았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건반을 닦았다. 검은색과 흰색 건반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렸다. 8년 만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를 쳤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건반의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페달을 밟으면 바닥에서 울림이 느껴졌다.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음악이 들렸다. 아니, 들렸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연희의 바이올린과 내 피아노가 어우러지던 그 순간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연희야, 고마워. 우리 아들을 남겨줘서,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줘서. 피아노를 치며 나는 다짐했다. 민준이를 훌륭한 음악가로 키우겠다고. 민서도 건강하게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수진에게도 빚을 갚겠다고. 무엇보다 다시 무대에 서겠다고 청각을 잃은 피아니스트로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연희가 믿어준 그 재능을 이제는 민준이와 함께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다. 침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갈 것이었다. 3개월이 흘렀다. 민준과의 레슨은 일주일에 3번으로 늘어났고 아이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됐다. 무엇보다 민준은 행복해 보였다. 바이올린을 들 때마다 얼굴이 환해졌다. 나는 민서의 수술비를 마련했다. 수진이 완강히 거절했지만 결국 내가 설득했다.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민서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회복 중이었다. 수진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 처음의 경계심은 사라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핸드폰 타이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수진이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민준도 함께 배웠다. 선생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수진이 수어로 물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곳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내 집보다 더 편안했다. 저녁 식탁에 4사람이 둘러앉았다. 민서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아저씨,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제가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대요. 나는 엄지를 치켜 세웠다. 민서가 까르르 웃었다. 민준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저씨, 다음 주에 학교에서 작은 공연 있어요. 나 솔로 연주하기로 했어요. 나는 놀라서 수진을 봤다. 수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나는 민준에게 타이핑했다. 무슨 곡 할 건데? 아베 마리아요. 아저씨가 가르쳐준 거. 가슴이 뭉클했다. 3개월 전 첫 숙제로 냈던 곡. 이제 민준은 그 곡을 무대에서 연주할 만큼 성장했다. 공연 보러 갈게. 정말요? 와. 민준이 신이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웃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구나. 처음 알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민준의 학교 공연 당일이었다.
나는 수진, 민서와 함께 학교 강당에 갔다. 학부모들로 가득한 좌석. 우리는 앞쪽에 자리를 잡았다. 무대 위로 민준이 올라왔다. 작은 체구에 큰 바이올린을 든 모습이 대견했다. 민준은 객석을 둘러보다가 나를 발견하고 살짝 미소 지었다. 연주가 시작됐다.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다. 활의 속도, 손가락의 위치, 호흡의 리듬. 완벽했다. 객석의 반응도 느껴졌다.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박수를 치는 진동이 바닥에서 울렸다. 연주가 끝났다. 민준이 꾸벅 인사했다. 나는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수진도 민서도 함께 일어났다. 민준이 무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뛰어왔다.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내 아들.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준이 내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가 가르쳐줘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다. 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들리지는 않았지만 수진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다. 수진이 재빨리 민준과 민서를 뒤로 숨겼다. 나는 돌아봤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술 냄새가 풍겼고 옷차림은 지저분했다. 남자가 수진에게 뭐라고 소리쳤다. 수진의 입모양을 읽었다. 여기서 이러지 마. 애들 있잖아. 남자가 민준을 가리키며 뭐라고 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수진과 아이들 앞으로 나섰다. 남자가 나를 밀쳤다. 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주변 학부모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교사들도 달려왔다.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수진을 위협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남자가 내 핸드폰을 낚아챘다. 바닥에 던져졌다. 화면이 깨졌다. 교사들이 남자를 제지했다. 경비원도 왔다. 남자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뭐라고 소리쳤다. 수진이 주저앉았다. 민준과 민서가 엄마를 붙잡고 울었다. 나는 세 사람을 안았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경찰이 도착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저 남자는 수진의 전 남편 조태식이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계속 나타났다. 저 새끼야? 저 새끼 아들이냐고. 태식이 경찰에게 소리쳤다. 민준이 엄마 뒤에 숨어 떨고 있었다. 민서도 울먹였다.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경찰관에게 핸드폰을 빌려 타이핑했다. 저 사람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식은 경찰차에 실려갔다. 떠나면서도 계속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이 아이들을 재우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미안해요, 선생님. 이런 일로 피해를 드려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 사람 다시는 못 오게 할게요. 어떻게요?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거예요. 변호사 선임하고 필요하면 보호명령도 다시 신청하고.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저희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많은 걸 희생하시는 것 같아요. 희생이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족이에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도 내가 한 말에 놀랐다. 하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태식의 위협이 계속 떠올랐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민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리고 법적으로 민준을 보호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친생자 확인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변경도 필요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 시간 동안 민주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돈은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차가 내 뒤를 따르는 것을 느꼈다. 돌아보니 검은색 세단. 창문이 선팅되어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복잡한 길로 돌아갔다. 차는 계속 따라왔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그 차도 멈췄다.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다. 명품 옷을 입은 30대 초반 여성. 그녀가 다가오며 입을 움직였다. 나는 그녀를 알아봤다. 이서현. 내 전 매니저이자 약혼자였던 사람. 8년 만이었다. 서현이 내 앞에 섰다. 여전히 세련되고 차갑게 아름다웠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입모양을 읽었다. 재우야, 오랜만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들었어. 내가 애 가르친다며?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음악을 가르쳐?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무슨 일이야? 복귀해. 내가 새로운 기획을 준비했어. 청각장애 피아니스트의 재기. 완벽한 스토리야. 관심 없어. 재우야. 서현이 내 팔을 잡았다. 내 재능이 아까워. 세상 사람들이 내 음악을 기다리고 있어. 난 이제 다른 삶을 살아. 그 애들 때문에 남의 아이들을 위해 내 인생을 버리는 거야? 나는 팔을 뿌리쳤다. 남의 아이가 아니야. 서현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그냥 가줘. 다시는 나타나지 마.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서현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서현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태식도 다시 나타날 것이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킬 준비를 해야 했다. 수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이 보였다. 진지한 표정으로 활을 움직이는 내 아들. 나는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연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생명. 이젠 내가 지킬 차례였다. 문을 두드렸다.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아저씨, 오늘은 무엇 배울 거예요?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오래, 꽉. 민준이 놀라며 물었다. 아저씨, 왜 그래요?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다. 아들아, 아빠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용기는 아직 없었다. 2주 후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됐다. 나는 민준의 레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수진이 급하게 핸드폰을 보여줬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링크를 열자 연예 기사였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천재 피아니스트 한재우, 8년 만에 포착. 비밀 아들과 함께? 기사에는 내가 민준과 함께 걷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학교 공연 날 찍힌 것 같았다. 또 다른 사진에는 수진과 민서도 함께 있었다. 한재우는 8년 전 교통사고로 청각을 완전히 상실한 후 은둔 생활을 해왔다. 최근 목격담에 따르면 한 여성과 두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남자아이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당 아이가 한재우의 친자식인지 여성과는 어떤 관계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서현의 짓이 분명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다. 어떡해요? 민준이 학교에 소문나면.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상황은 내 예상을 벗어났다. 다음 날부터 기자들이 수진의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준의 학교 앞에도 카메라들이 진을 쳤다. 나는 민준을 학교에서 데려왔다. 아이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아저씨, 학교에서 애들이 물어봐요. 아저씨가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냐고. 그리고 내가 아저씨 아들이냐고. 나는 가슴이 아팠다. 민준에게 타이핑했다. 뭐라고 대답했어? 아니라고 했어요. 아저씨는 선생님이라고. 근데 민준이 머뭇거렸다. 근데 사실이면 좋겠어요. 아저씨가 아빠면 좋겠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민준이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순수한 눈빛으로. 수진이 급하게 민준을 방으로 데려갔다. 나와 단둘이 남았다. 선생님,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한테. 하지만 언론에서 알아낼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게 나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민준을 거실에 앉혔다. 민서는 일찍 재웠다. 나와 수진이 민준 앞에 앉았다. 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응, 엄마가 사실은 내 친엄마가 아니야. 민준의 눈이 커졌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다. 엄마는 내 이모야. 내 친엄마는 박연희. 엄마의 언니였어. 언니는 너를 낳고 일주일 후에 하늘나라로 갔어. 민준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아빠는? 수진이 나를 봤다. 이제 내 차례였다. 나는 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핸드폰으로 타이핑하는 대신 천천히 입모양으로 말했다. 민준이 읽을 수 있도록. 나야. 내가 내 아빠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야. 내 엄마 연희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우리는 함께 음악을 했어. 그리고 너를 만들었지. 하지만 나는 몰랐어. 내가 태어난 줄. 8년 동안 몰랐어. 민준이 내 품에 안겼다. 작은 몸이 흐느꼈다. 아빠. 그 한 단어. 소리로 듣지 못했지만 입술의 움직임으로 읽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도 아이를 꽉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미안해. 늦게 찾아와서.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수진도 함께 울었다. 그날 밤 민주는 내 옆에 앉아 질문을 쏟아냈다. 친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연희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몇 장 안 되는 사진.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바이올린을 정말 잘 켰지. 너를 많이 닮았어. 아빠는 언제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5살 때부터. 너보다 어렸을 때. 나도 아빠처럼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나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내 안에는 엄마의 재능과 아빠의 재능이 모두 있으니까. 민준이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이제 같이 살 수 있어요? 나는 수진을 봤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이제 가족으로 살자.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흘 후 서현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다. 재우야, 이야기 좀 하자.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다. 서현이 서류를 내밀었다. 복귀 계약서야. 조건 봐. 전보다 훨씬 좋아. 나는 서류를 밀어냈다. 관심 없어. 재우야. 서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너 지금 현실을 모르는 거야. 그 여자
전 남편이 소송 준비하고 있어. 친권 소송. 너한테 법적 권리가 없다는 거 알지? 나는 주먹을 쥐었다. 변호사 선임했어. 친생자 확인 소송 진행 중이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 사이에 태식이란 작자가 애를 데려갈 수도 있어. 그런 일 없을 거야. 확신해? 내가 머뭇거리자 서현이 말했다. 내가 복귀하면 달라져. 너한테 경제력이 생기고 사회적 지위가 회복되면 법원도 달리 볼 거야.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민준이 친권, 양육권 모두. 대가는 3년 전속 계약. 내가 기획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나는 손을 빼냈다.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 시간 없어. 서현이 떠난 후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머리가 복잡했다. 복귀. 8년 동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하지만 민준을 위해서라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식을 마주쳤다. 술에 취한 그가 내 앞을 막아섰다. 한재우. 나는 그를 피해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내 팔을 잡았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라며? 돈 많지? 얼마 줄 건데? 내 아들 키워준 값으로. 나는 팔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태식이 놓아주지 않았다. 민준이는 법적으로 내 아들이야. 내가 출생신고했다고. DNA 검사하면 내 아들인 거 밝혀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친권자야. 그가 비웃었다. 1억 주면 조용히 사라져 줄게. 안 그러면.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앱을 켰다. 태식이 계속 말했다. 안 그러면 난 민준이 데려갈 거야. 그리고 너랑 수진이 불륜 관계라고 신문에 팔아버릴 거고. 충분했다. 나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방금 대화 다 녹음됐어. 이거 경찰에 제출할 거야. 공갈죄, 협박죄로 고소할 거고.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새끼가. 그가 주먹을 휘둘렀고 나는 피하지 못했다. 얼굴에 충격이 왔다. 바닥에 쓰러졌다. 태식이 도망갔다. 나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일어났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하지만 이겼다. 증거를 확보했다.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고소장을 작성했다. 경찰이 즉시 태식을 수배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수진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민준이 놀라 달려왔다. 아빠, 얼굴이 왜 이래요? 수진도 놀라 응급처치를 했다.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수진이 울었다. 미안해요. 다 저희 때문에. 아니에요. 이제 끝날 거예요. 나는 두 사람을 안았다. 제가 지켜줄게요. 약속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서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민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다. 청각을 잃었지만 음악은 여전히 내 안에 있었다.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침묵 속에서도 음악은 살아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서현에게 전화했다. 영상통화로. 계약서 보내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민준이와 함께 무대에 서는 거야. 피아노와 바이올린 듀엣. 연희와 내가 했던 것처럼. 서현의 눈이 빛났다. 완벽해. 완벽한 스토리야. 나는 알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내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이루어야 할 꿈이 있었다. 연희가 남긴 마지막 선물. 민준이와 함께 나는 다시 음악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다. 서현은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6개월 후 콘서트. 장소는 예술이전당 콘서트홀.
침묵에서 피어난 음악이라는 타이틀로 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민준과 나 둘 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 전에 다큐멘터리 촬영, 내 일상, 민준이 가르치는 과정, 그리고 너의 이야기. 대중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준이는 당연히 동의받아야지. 미성년자니까 법적 보호자 동의도. 수진이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민준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아이도 신이 났다. 아빠, 나 TV에 나오는 거야? 응. 우리가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멋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집에 들어왔고 카메라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쫓았다. 나는 매일 6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았다. 8년의 공백은 컸다. 손가락이 예전만큼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소리 없이 연주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다. 8년 동안 나는 진동으로 세상을 읽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것으로 음악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했다. 피아노 밑에 진동 센서를 설치했다. 메트로놈 대신 빛으로 박자를 표시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거울을 보며 내 손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민준도 하루 4시간씩 연습했다. 학교와 연습을 병행하느라 힘들어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아빠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해야지. 어느 날 밤 민준이 연습하다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깜짝 놀라 달려갔다. 왜 그래? 손가락이 아파요. 그리고 자꾸 틀려요.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물집이 잡혀 있었다. 민준아, 나는 아이를 안았다.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하면 돼. 하지만 6달밖에 안 남았어요.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거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의 손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3개월이 지났다. 친생자 확인 소송 결과가 나왔다. DNA 검사 결과 민준은 법적으로 내 아들로 인정됐다. 태식은 공갈죄로 기소됐고 친권은 완전히 박탈됐다. 수진이 기뻐 울었다.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나는 법원에 양육권 신청을 했다. 수진과 공동 양육 형태로. 법원은 민준의 의견을 물었다. 민준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저는 아빠랑 엄마 둘 다 필요해요. 민서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판사가 미소 지었다. 양육권은 승인됐다. 그날 밤 우리 넷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가족이 됐다. 수지는 여전히 이모 겸 엄마였지만 이제는 법적으로도 보호자였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봤다. 3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며 수진에 대한 내 감정도 변하고 있었다. 연민이나 책임감을 넘어선 뭔가. 하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다. 우선은 콘서트에 집중해야 했다. 4개월째 우리는 리허설을 시작했다. 예술이전당 연습실을 빌렸다. 처음으로 민준과 함께 무대 위에 섰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선택한 곡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연희가 사랑했던 곡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곡이기도 했다. 첫 합주는 엉망이었다. 박자가 맞지 않았고 호흡도 맞지 않았다.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민주는 긴장했다. 서현이 한숨을 쉬었다. 이걸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리허설을 반복했다. 민준과 눈빛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호흡을 맞추는 법을 익혔다. 5개월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더 이상 악보를 보지 않았다. 서로를 봤다. 민준의 활 움직임을 내 눈으로 읽었고
나는 손짓으로 민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음악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연습을 지켜보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놀랍군요. 소리 없이도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다니. 서현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이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거야.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민서가 쓰러진 것이다. 수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나와 민주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민서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다.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다. 5시간. 수지는 기도했고, 민주는 울었고, 나는 그들을 안았다. 수술실 불이 꺼졌다. 의사가 나왔다. 성공했습니다.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의사가 덧붙였다. 회복에 최소 2달은 걸립니다. 그동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2달. 콘서트까지 1달밖에 남지 않았다. 수진이 내게 말했다. 선생님, 민서는 제가 돌볼게요.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 씨와 제가 교대로 돌보죠. 대신에 민준이는 연습 계속해야 해요. 하지만 이 콘서트는 민서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이 콘서트가 우리 가족의 새 시작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우리 함께 해요.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부터 우리의 삶은 더 바빠졌다. 병원과 연습실을 오가며 나는 잠을 줄였다. 민준도 학교 끝나고 곧바로 연습했다. 민서는 조금씩 회복했다. 일주일 후 의식을 되찾았다. 우리가 병실에 들어가자 민서가 약하게 웃었다. 오빠, 아저씨, 엄마. 민서야. 민준이 동생의 손을 잡았다. 걱정했어. 미안해. 나 때문에 콘서트 준비 못하게 해서. 나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넌 우리한테 힘을 줬어. 민서가 빨리 나아야 아저씨가 무대에서 잘할 수 있거든. 그럼 나 얼른 나을게. 콘서트 보러 갈 거야. 약속해? 응.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목표가 됐다. 민서가 콘서트를 볼 수 있을 만큼 빨리 회복하는 것. 드디어 콘서트 일주일 전 리허설 총연습이 있었다. 빈 객석에서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피아노 앞에 앉았다. 민준이 내 옆에 섰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다. 연주가 시작됐다. 내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췄다. 민준의 활이 현을 노래하게 만들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진동으로 느꼈다. 민준의 움직임으로 읽었다. 우리는 하나였다. 연주가 끝났다. 빈 객석이 박수 대신 침묵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스태프들이 울고 있었다. 서현이 다가와 나를 안았다. 재우야, 내가 해냈어. 나는 민준을 안았다. 아들을 꽉 껴안았다. 우리가 해냈어. 콘서트 당일 예술의 전당은 만석이었다. 2,500명의 관객, 언론사 카메라들, 모든 것이 준비됐다. 백스테이지에서 나는 연미복을 입었다. 민준도 작은 턱시도를 입었다. 아이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아빠, 떨려요. 나도. 나는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하지만 우리 함께잖아. 두렵지 않아. 엄마도 보고 있을까요? 친엄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어. 민서가 휠체어에 앉아왔다. 수진이 밀고 있었다. 민서가 오빠에게 손을 흔들었다. 오빠, 파이팅!
민준이 웃었다. 긴장이 조금 풀린 것 같았다. 드디어 시간이 됐다. 무대 조명이 켜졌다. 사회자가 우리를 소개했다. 관객들의 박수, 바닥이 진동했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고 무대로 걸어나갔다. 피아노 앞에 앉았다. 민준이 내 옆에 섰다. 우리는 객석을 봤다. 수많은 얼굴들. 그 중에서 수진과 민서를 찾았다. 앞줄 중앙에 앉아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민준도 함께 호흡했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됐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1악장. 내 손가락이 첫 음을 쳤다. 건반의 진동이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졌다. 민준의 바이올린이 화답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관객의 숨소리, 객석의 떨림, 민준의 심장 박동까지. 우리는 음악이 됐다. 2악장. 느린 선율. 나는 눈을 감았다. 연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와 함께 연주하던 그날들. 연희야, 보고 있니? 우리 아들이 너를 닮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3악장. 마지막 악장. 빠르고 경쾌한 선율. 민준과 내가 주고받는 선율. 질문과 대답. 부름과 화답.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마지막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함께 울렸다. 그리고 침묵. 긴 침묵.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 나는 눈을 떴다. 모든 관객이 일어서 있었다. 스탠딩 오베이션. 바닥이 진동으로 울렸다.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함께 인사했다. 객석에서 수진이 울고 있었다. 민서도 손뼉을 치고 있었다. 나는 민준을 안았다. 무대 위에서 아들을 꽉 껴안았다. 우리가 해냈어. 고마워, 아들. 민준도 울었다. 아빠 사랑해. 그 말을 입술로 읽었다. 소리로 듣지 못했지만 가슴으로 들었다. 그날 밤 콘서트는 대성공이었다. 언론은 기적의 무대라고 불렀다. 청각을 잃은 피아니스트와 그의 아들이 만들어낸 감동. 하지만 나에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다. 콘서트 후 우리 넷은 조용한 식당에 갔다. 민서의 상태를 고려해 병원 근처의 작은 곳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 씨,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 나를 봤다. 우리 정말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에요? 결혼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수진이 눈을 크게 떴다. 민준과 민서도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저는 수진 씨를 사랑합니다. 6개월 동안 함께 지내며 깨달았어요. 당신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연희가 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민준이와 민서가 완전한 가정에서 자라기를. 민준이 끼어들었다. 엄마, 해요. 우리 진짜 가족 되는 거예요. 민서도 말했다. 나도 좋아요.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이들도 함께 안았다. 네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나는 다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 청각장애 예술인을 위한 재단도 만들었다. 민주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고 여전히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다. 민서는 완전히 회복했다. 이제 뛰어다니며 놀 수 있었다. 수진과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작은 식이었다. 민준이 바이올린으로 축가를 연주했다. 오늘은 연희의 기일이었다.
우리 넷은 그녀의 묘지를 찾았다.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준도 함께.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바이올린 가르쳐주고 새 엄마도 생겼어요. 민서도 건강해졌고요. 나도 말했다. 소리 없이. 연희야, 고마워. 우리에게 민준이를 남겨줘서.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연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모두 잘했어. 우리는 함께 묘지를 나섰다. 손을 잡고 가족으로서. 침묵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다. 사랑은 소리가 아니었다. 진동이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울림이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